네, 이어서 뉴스프라임 플러스 시작합니다. 오늘은 최문섭 서울부동산경제연구소장과 함께 현재 부동산 시장 이슈 정리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으로 시작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최근에 강원도 갔다가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요. 네.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또 뭐 나쁜 뉴스라 그러면 또 한국 사람이 2명이 사망하셔갖고 제가 굉장히 마음이 아픈 상태입니다. 네. 그러나 앞으로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은 예감이 들고요. 네. 좋은 소식을 가지고 늘 찾아뵙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부동산 시장 최근 이슈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부가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 중 하나로요. 이 특례 보금자리론을 내놨습니다. 이 특례 보금자리론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무조건 정부에서 지금 돈을 푼다는 얘기입니다. 과거 정부 때도 그랬습니다. 네. 그동안 제가 10년 정도 쭉 지켜봤는데 10년 전에도 네. 정부에서 6조 원을 푸는 적이 있습니다. 결국 정부에서 돈을 풀으니까 부동산은 활성화됐습니다. 근데 이번에 정부에서 돈을 푸는데 이자가 좀 높긴 합니다. 근데 36조 6천억입니다. 엄청난 돈입니다. 야. 경기가 안 좋은 걸로 알고 계시고 또 현재 돈을 풀 수 있는 거는 정부 쪽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은행도 돈이 없고 네. 나라는 그래도 그나마 36조 원이라면 부동산 시장에서 엄청난 파격이 올 것 같은데요. 네. 중요한 거는 그 돈을 누가 가져가느냐, 또 어떤 방법으로 내 돈처럼 쓸 수 있느냐, 그런 걸 시청자 여러분들은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네. 돈은 아무나 빌려주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내가 돈을 빌릴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네. 과연 이자를 내면서 버틸 수 있는지 그런 걸 검토해 보시고 이번에 36조 6천억입니다. 정확하게. 네. 이 많은 돈을 부동산 분야에 정부가 푼다고 발표가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계속 설명해 주시는 게 특례 보금자리론입니다. 이게 정부가 시중은행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건데요. 이 해당되는 대상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지금 이게 가능한지 궁금한데요. 우선요, 처음으로 집을 사시는 분들한테 혜택이 갑니다. 네. 반드시 아파트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주택에 한해서만 빌려주고요. 네. 중요한 것은 다른 부동산은 빌려주지 않습니다. 네네. 그리고 일단은 나이와 관계없이 조건이 그렇게 까다롭진 않습니다. 네네. 집을 처음 사는 분들이 하나 풀어주고요. 그다음에 집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집을 팔 계획이 있으면서 결국은 새 집을 사는 분들한테도 또 빌려줄 수 있습니다. 네. 결국은 전체적으로 봐서는 아무나 될 수 있는 것 같은데도 네. 또 내 집 마련하면서 집을 지금까지 가지고 있지 않은 분에 한해서 조건부로 한 1년 정도 시간을 두고 정부가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최장 50년간 대출이 또 가능하다고 하고요. 중도 상환 수수료 없이 다른 대출도 갈아탈 수 있다. 이렇게 정부는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대상 주택이 또 있을 것 같은데 잠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금리도 또 궁금하고요. 대상 주택과 금리가 얼마나 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단 주택 금리가 일반 시중 금리보다는 조금 안정되게 4%대를 하고 있는데요. 네. 4%대에는 34살 미만으로 신혼부부가 집을 샀을 경우 34살 미만인 경우에는 4%가 가능합니다. 네. 그러나 34살이 넘은 경우는 한 5% 가까이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네. 장기적으로 봐서 이 돈을 30년, 40년, 작게는 20년까지 가능하고요. 네.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긴 시간 동안 돈을 빌려주는 거는 자동차 리스처럼 앞으로 네. 정부에서 집을 사는 분들한테는 장기적으로 할부로 팔되 리스처럼 빌려 쓰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면서도 네. 누구나 앞으로는 내 집 마련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9억 이하 주택이 또 가능하고요. 금리는 4% 후반에서 5% 초반으로 여러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 장기 대출이 가능하다는 점이 좀 매력적으로 다가오는데요. 자, 그렇다면은 이 대출 한도는 얼마나 가능한지도 궁금한데요. 좀 더 자세하게 좀 짚어보겠습니다. 네, 집값이 9억 미만이라야 되는 것도 사실이고요. 네. 중요한 거는 아무리 많아도 5억 정도 선에서 끝날 것 같습니다. 5억 정도를 빌려주는데 약 네. 40년 정도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네. 한 달에 이자가 원금을 포함해서 한 230만 원 정도 내야 되고요. 또 30년으로 했을 때는 27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네네. 그러니까 앞으로 집은 자동차 리스 하듯이 돈을 정부에서 장기적으로 빌려주되
결국은 한 달 수입에서 230만 원이나 270만 원을 내고 이 집에서 살 수 있는 그런 분들에 한해서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부동산이 먼저 집을 먼저 주고 나중에 할부로 정부에서 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 얼마 전에 제가 좋은 집에 살고 계신 분을 가서 제가 얘기를 했는데 네. 집이 어디세요? 물었더니 저희 집은 우리은행이고 결국은 은행 대출에서 받아서 집도 우리은행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봤는데 네. 앞으로 은행에서 돈을 빌려주고 집주인은 아마 그 개인보다는 은행이 집주인이 될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듭니다. 네. 자, 이제 할부로 집을 사서 사는 것 같다. 이런 개념이다. 이렇게 좀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최대 5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 특례 보금자리론 이 무주택자들 사이에선 내 집 마련의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조금 많습니다. 자, 근데 한편으로는 가계 부채를 조금 더 늘리는 이런 늘릴 수 있겠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좀 나오고 있는데요. 소장님 의견은 어떠실까요? 일단은 가계부채가요. 지금 요즘에 빚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집이 없는 게 상팔자죠. 그런데 집이 있는 분들이 한해서는 또 집을 팔리지 않아가지고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네. 그러나 어쨌든 주인이 누가 바뀌든 현재 이자가 갑자기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한 4% 이자를 가지고 5억을 빌리면 결국 가지고 있는 돈하고 합쳐서 집값이 한 9억 미만으로 찾아야 될 텐데요. 어쨌든 집을 투자 가치로 보는 게 아니고 금리가 4%대는 결국은 유지해야만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네. 결국 과거에 은행을 융자를 많이 받아서 이자를 내나 지금 처음부터 집을 마련해가지고 원금과 장기간 갚는 그 돈이나 네. 제가 볼 때는 약간 비슷합니다. 평균적으로 지난번에는 100만 원 정도가 이자를 내는 그런 문화였는데 지금은 4, 50년 집을 장기적으로 빌려주다 보면 네네. 결국은 한 200만 원, 230만 원 가니까 한 100만 원을 더 쓰게 되는데요. 네. 그래서 서울에서 사시거나 서울 경기도에 좀 가격이 비싼 데 사시는 분들은 평균 한 달에 200만 원대를 집값에 지불해야 된다 이런 거를 각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정부 의도대로라면 시중은행보다 조금 낮은 금리로 주택 대출을 조금 확대할 수 있겠다. 이런 의도인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대출 기간 동안 1주택 유지 조건이 좀 있기 때문에 이 앞서 말했던 우려의 목소리는 조금은 좀 생각을 안 해도 될 것 같다. 이런 생각도 있는데 어떤 의견이실까요? 네, 일단은 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집을 못 팔았을 경우에는 네. 한 1년 정도는 봐줍니다. 그 네. 기간을 길게는 2년 정도까지 봐주는데요. 중요한 거는 굳이 내가 내 집을 가지고 있으면서 또 집을 사라고 권해주고 싶지는 않습니다. 네. 어차피 무주택이고 집이 없는 분에 한해서 전세를 가서 불안하게 사느니 내가 융자를 받아서라도 장기적으로 집을 마련해야 되겠다. 네. 그런 분에 한해서 이번에 정부가 36조 6천억이죠. 네. 거의 40조 가까워 39조 6천억이니까 40조 가까운 돈인데 모르겠습니다. 이 돈이 어디서 났는지는 잘 알 수 없지만 네. 이 많은 돈을 정책적으로 2023년도 봄에 지금 풀 수 있다는 거는 네. 그래서 우리나라 재정 상태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옛날 외환위기 때라든가 그동안 이렇게 큰 돈을 부동산에 푼 적은 없거든요. 네네. 결국은 부동산은 정책적으로 큰 돈을 풀게 되면 결국 풀립니다. 네. 풀리는데 과거에는 풀렸다가 다시 집값이 반등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풀린다 하더라도 우선 이자를 내면서 살 수 있는 그분들이 많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200만 원대 이자를 내고 산다는 것은 네. 그 월급의 반 이상을 줘야 되는 건데 그것도 월급을 많이 받는 사람들에 한해서 가능한 얘기고 네. 사실 우리나라에서 거의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힌 분들은 400만 원 월급을 받죠. 근데 네. 거기서 반 정도 이자 내고 나면은 집을 결국 사용하는데 사용료로 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부동산을 보는 시각이 앞으로 오를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그 돈을 투자하시고 네. 아니면 내 수입이 적거나 했을 때는 한번 생각을 깊이 하시고 선택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이 특례 보금자리론이 기존에 대출이 있는 분들도 좀 가능할까요? 기존 대출 있는 분들도 가능한데요. 나중에 또 경기가 좋아지거나 또 인플레가 낮아지게 되면 네네. 다시 갈아타기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묶어서 정부에서 일단 급한 사람들한테 5억을 빌려주는 거고요. 네. 1억이라든가 2억 정도 융자 받은 금액에서 더 융자를 추가로 해주는 거니까 네. 결국은 갈아탈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또 금리가 적은 정부에서 추천하는 4%대가 아니고 또 금리가 만약에 내려왔을 경우 또 내려오는 방법으로 또 갈아탈 수가 있는 조건입니다. 네.
자, 이제 이런 고금리 시대에 이제 월세를 조금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 이제 투자할 수 있는 것으로 어떤 게 좀 적당하다고 보시는지 궁금한데요. 네, 최근에 여러 매체에서 지금 사실 아파트만 많이 폭락했거든요. 전체적으로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거의 평균적으로 20%에서 30% 폭락한 건 사실입니다. 네네. 물론 그 부동산원에서 연구하는 거는 뭐 한 1.5%, 1, 2% 내렸다고 그렇게 보고 있는데 실제는 현실적으로는 20% 이상 하락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그 역세권에 있는 오피스텔이 갑자기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아, 중요한 건 아파트에 그동안 투자를 많이 하고 아파트가 돈이 되니까 네. 아파트에 그 투자했던 수요자가 갑자기 이제는 뭐 오르지 않으니까 투자할 곳이 없어서 그리고 아파트라는 것이 이제는 이자가 많이 늘어나게 되면은 네. 월세로 받아먹기도 어렵거든요. 그래서 역세권에 있는 오피스텔이 뜨는데 이거는 문제가 이렇습니다. 오피스텔인데 일단 그 높이가 높아야 됩니다. 네. 그 63빌딩처럼 크면 클수록 좋고요. 아파트를 그 바라봤을 때는 단지 수가 많아야 되고요. 가구 수가 많아야 되는 거지만 오피스텔은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역세권 중에서 가장 큰 오피스텔, 그 큰 오피스텔은 다시 짓기가 어렵습니다. 네. 현재 땅값이 많이 비싼 데다가 또 건설회사에서 아파트가 지금 분양을 쭉 하고 있다가 갑자기 오피스텔로 돌변하는 사례가 있는데 과거에는 많이 지었지만 최근에는 그 신축이 많이 떨어졌었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아파트와 그 오피스텔 자리는 제가 땅값으로 계산해 보니까 아파트가 있는 자리는 예를 들어서 한 땅값으로 3천만 원 정도 간다고 봐야죠. 네. 근데 오피스텔에 있는 자리는요 거의 2배인 6천만 원 정도 가격이 2배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오피스텔에 있는 자리는 원래부터가 좋은 자리예요. 상가가 될 수 있는 자리고 지하철역에서 걸어서 한 10분 이내예요. 네. 또 5분이면 더 좋고요. 그 길이로 따진다면 한 300m. 그래서 오늘부터 지하철역에서 300m 있는 오피스텔 중에서 네. 혹시 키가 높은 그 동네에서 제일 높은 그 브랜드와 관계없이 또 기왕이면 지은 지가 오래되지 않은 것이 훨씬 좋겠죠. 그런 것은 그 재테크로서 굉장히 그 인기가 높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현재 시기에서 높은 임대 수익을 조금 누리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 역세권 오피스텔을 조금 주목해 보시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팁으로는요. 이제 역에서 300m 내외로 좀 층수가 높은, 높이가 높은 오피스텔을 좀 주목하시라 이런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 한동안 아파트와 빌라에 눌려서 저평가되었던 오피스텔인데요. 오늘 이렇게 조금 설명을 해 주셨으니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지난해부터 다가구 주택을 좀 투자하려는 분들이 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다가구 주택 기준 어떤 건지 설명을 해주시죠. 일단 다가구 주택은 그 우리나라에서 보면 원룸 주택이라고 이름이 나 있습니다. 네. 근데 다가구 주택은 말 그대로 집은 한 집인데 그 방이 19개 있는 거죠, 법적으로. 근데 이 집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단독 주택입니다. 네. 근데 지난번에 그 빌라왕 사건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많이 됐는데 그 다세대 주택은 분양을 하는 거고요. 다가구 주택은 다세대건 집이 다릅니다. 같은 그 19세대라도 다가구 주택은 주인이 한 명입니다. 주인이 한 사람인 경우는 결국은 그 건물을 임대 주더라도 결국은 땅이 남아 있거든요. 현재 서울 수도권에 있는 그 다가구 주택 원룸은 땅이 주인이 한 명이기 때문에 보증금을 띨 염려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가구 주택은 주인이 거기 살고 있기 때문에 은행에서 땅을 보고 융자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 이상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다가구 주택만 이번에 그 임대 사건에 살아남은 거죠. 그래서 소비자들이 다가구 주택으로 월세를 지금 옮기고 있습니다. 결국 다세대는 주인이 19명이니까 나중에 건물이 융자 끼고 나중에 깡통 전세가 돼버리면 돈을 받을 수가 없는데 다세대 주택은요. 다가구 주택은 현재 30년 동안 인기입니다. 다가구 주택은 주인이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은행에서 반 이상 융자를 안 해주거든요. 그리고 전세가 없어요. 거의 다 99%가 월세입니다. 그래서 다가구 주택 시장이 이번에 다시 뜨고 있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오피스텔 시장과 다가구 주택은 우리나라 그 주택의 어떤 정책 논리와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오른다는 거죠. 그래서 다가구 주택은 땅값이 오르라서 결국은 그 가격이 유지된다는 거고요. 오피스텔은 수요가 많은 대신에 신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계속 오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빌라라고 하는 그런 그 집의 대상은 파는 집이었다. 네. 영업용 같은 게 빌라고요. 다가구는 자가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내 건데 실제 팔지는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두부처럼 잘라서 팔 수가 없고 그냥 19세대가 주인이 한 명인 거예요.
그래서 서울 시내에 보면 약 50%가 다가구 주택입니다. 그래서 서울 시내에서는 큰 사건이 강서구 쪽에만 많이 나고 경기도로 많이 옮겨갔던 겁니다. 네. 이번에 세입자로 들어가실 분들도 올 보면은 다가구 주택을 서류상에 띄워보시면 충분히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네, 이제 앞서 원룸 주택도 다가구 주택인 경우가 많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이 다세대 주택과는 조금 다르게 다가구 주택은 주인이 한 명으로 좀 땅을 갖고 있는 점 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3계층 이하로 좀 구성이 돼 있는 게 바로 다가구 주택이긴 한데요. 이 다가구는 또 구분 소유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일까요? 다세대 주택은 구분 소유가 되고요. 다가구 주택은 구분 소유가 절대 안 됩니다. 아, 그래요? 예, 얼마 전에 어떤 사람이 다가구 주택을 다세대로 모르고 분양한 적이 있었어요. 네. 그 판결이 났는데 결국 그거는 무효가 됐죠. 어떤 경우는 동호수를 속여가지고 파는 경우도 있었는데 다 무효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다가구 주택에 대한 그 법이 정해진 지가 30년이 됐는데 네. 사실 그 건축법에서는 방이 19개니까 외형적으로는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집은 정확하게 바깥에서 보셨을 때 반지하를 빼고 네. 3층으로 보이는 집이 다가구 주택입니다. 4층인 것은 빌라고요. 네. 중요한 거는 4층을 넘어가면 아파트예요. 그러니까 내가 동네 살던 집에 가서 이 집이 3층이면 다가구 주택이고 네. 4층이면 빌라고 그다음에 4층이 넘어가면 무조건 아파트입니다. 법적으로. 네네. 그래서 아파트와 다가구 주택과 그 다세대 주택을 구분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반지하가 없는 경우가 좋습니다. 반지하는 층수를 치지 않거든요. 그래서 다가구 주택은 그 빌라 연립주택이나 다세대보다는 한 층이 낮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그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충분히 잘 보시고요. 반지하는 면적이 안 돼가고 가끔 네. 다가구 주택이 원두막처럼 필로티로 돼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차난이 심하다 보니까 필로티가 1층에 주차장을 전체적으로 돼 있는 데는 우회 건물이 3계층입니다. 1층은 면적이 들어가지 않고 네. 결국은 어쨌든 3계층이 다가구 주택이 있는 것이 오리지널 다가구 주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서울 8, 90년대 조금 많이 주택촌에 지어졌던 그 빨간 벽돌 집들이 이 3계층으로 돼 있는데 그런 게 이제 다가구 주택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네, 오늘부터 다가구 주택에 대한 정의는 네. 주택이 3계층인 경우, 그다음에 반지하는 면적이 들어가지 않는다. 아하. 그건 반지하는 층수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반지하를 포함한 4층이 아니고요. 반지하를 빼고 나머지 3계층이 다가구 주택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 다가구 주택까지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앞서 오피스텔도 설명을 좀 해주셨습니다. 자, 근데 이제 임대 수익을 내기 위해서 오피스텔 접근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다가구 주택으로 접근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좀 차이점이 있을까요? 그 다가구 주택은 돈이 많아야 됩니다. 아, 중요한 거는 네네. 내가 아파트를 팔았다든가 또 아니면은 그 큰 돈을 모았을 때 건물 전체를 사는 거거든요. 근데 오피스텔은 구분 소유가 되는 거죠. 아, 예를 들어서 10평을 살려면 한 면적을 20평짜리 사야 전용 면적이 10평이거든요. 그러니까 66제곱미터를 사야 33제곱미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큰 건물들은 단점이 있습니다. 네. 전용 면적이 작아요. 내가 분양받는 거에 반밖에 안 되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오피스텔은 역세권에서 교통이 좋은 데 가야 돼요. 이 자가용을 가지고 있지 않은 분들이 살 수 있고 그러니까 오피스텔을 투자할 때는 부분적으로 한 집씩 명의전이 아파트처럼 되는데 여기에 조심할 게 하나 있는데요. 주거용 오피스텔은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나중에 세금이 많이 나고요. 이 사무용 오피스텔을 만약에 사셔야 됩니다. 사무용. 그러니까 업무용 오피스텔을 사야 그 1가구 2주택에서 빠져나갈 수가 있습니다. 네. 최근에는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는 것도 있었고 또 맞아요. 그리고 생활형 숙박시설도 있는데 실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오로지 오피스텔로만 분양됐던 것을 찾아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집이 있는데 되게 헷갈립니다. 사실은 네. 오피스텔 또 주거형 네. 다세대 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그리고 생활형 숙박시설 네. 이게 5개인데요.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네. 오피스텔로 명시되어 있는 거를 부동산에 가셔갖고 확인을 한 다음에 네. 가장 그 동네에서 가격이 저렴한 걸 사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네. 그 오피스텔의 수익형은 거의 평균적으로 50만 원대입니다. 월 수입이. 그러니까 집이 좋거나 나쁘거나 큰 차이가 없어요. 네네. 차라리 좋은 집, 새 집을 비싸게 사느니 좀 오래된 집, 헌집을 싸게 2개를 사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이건 또 오늘의 제가
네. 얘기하면 안 되는 건데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팁이죠. 네. 일종의 네. 팁입니다. 네, 이제 오피스텔에서 주거용과 업무용 오피스텔로 좀 나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제 업무용 오피스텔로 조금 관심을 돌려보라 말씀해 주셨고, 이게 만약에 자본을 떠나서 오피스텔과 다가구 주택 중에 임대 수익을 조금 더 낼 수 있다면 어느 쪽으로 가면 좋을까요? 제가 뭐 개인적인 그 고객이 있었는데요. 네네. 그분이 정말로 아파트를 강남에 한 채를 30억에 파는 분이 계십니다. 네. 근데 그분이 한 1년 전에 파셨는데 30억에 집을 파시고 네. 3억짜리 오피스텔 10개를 사셨습니다. 어, 그러니까 잘 보세요. 네. 근데 그 3억짜리 오피스텔은 한 달에 100만 원 나오는 거였습니다. 강남 테헤란로에 있는 오피스텔인데 네. 그 압구정동에 사시는 분이 30억의 아파트를 팔고 테헤란로에 있는 그 오피스텔 3억짜리 10개를 샀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꼬박꼬박 1,000만 원이 나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현재 30억짜리 있는 강남에 있는 아파트가 한 달에 1,0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곳 한 곳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부동산 투자는 아파트를 팔았을 경우는 오피스텔이 훨씬 더 투자 가치가 좋고 또 평생 수입을 올리는 데는 오피스텔이 아주 유리합니다. 그리고 이분은 어떻게 됐냐? 저 미국의 딸네 집으로 이사 가셨어요. 네. 근데 그분 집이 한 20억으로 지금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같이 부동산 전문가라고 해서 저희가 뭐 실천 옮겨보진 않았지만 요즘은 소비자들이 너무 어떻게 보면은 저희 전문가보다 훨씬 더 이 계산이 빠릅니다. 그러니까 아파트를 제값에 팔았을 때 두 번째 투자할 방법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업무용 오피스텔을 뭐 10개 아니라 5개를 하는 게 훨씬 더 투자 가치가 좋고요. 우리나라가 경기가 계속 안 좋고 추락한다 하더라도 이 역세권의 오피스텔은 반드시 살아남습니다. 네. 제가 한번 나올 때마다 정말 괜찮은 거, 네. 전체적으로 검증이 된 걸 말씀드리는데 네. 지금 강남 아파트를 팔아서 한 달에 1,000만 원 받고 있는 그 두 부부는 네네. 가장 제가 만났던 분 중에 성공한 부부예요. 네. 한 달에 1,000만 원씩 받으면서 미국에 살고 있는데 지금 한국에 집값 폭락했다, 네. 경기가 안 좋아진다 이런 네. 얘기를 뉴스로 들으면서 그분들은 지금 웃으면서 사시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런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집을 싸게 팔고 또 오피스텔 싸게 사는 거죠. 네. 그게 답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오피스텔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제 최근에는 단독 펜션도 좀 인기가 뜨겁습니다. 펜션 시장은 아주 오래됐습니다. 네. 제가 펜션을 충청남도 안면도 가니까 펜션이 1,500세대더라고요. 1,500명이 펜션을 샀는데 그분들이 펜션 사업을 하는 걸 보니까 네. 그냥 자기 집을 먼저 크게 짓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다가 붙여서 이렇게 연립주택처럼 펜션을 지었는데 처음엔 손님들이 많으니까 그 집에 예약이 됩니다. 근데 요즘에는 그 펜션을 이렇게 띄엄띄엄 짓는 거죠. 펜션도 법적으로는 다가구 주택이에요. 네. 어쩌면 단독주택 같은 건데 집을 연립처럼 붙여서 지면 지금 손님들이 안 갑니다. 그래서 현재 99%가 현재 사람들이 집을 방을 5개, 10개를 붙여서 짓거든요. 네. 서울의 아파트에서 찌들어서 죽겠는데 또 지방에 가서 오피스텔도 아니고 뭐 펜션에 가갖고 잠을 자는데 우에 다른 사람이 자면 기분 나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펜션 시장도 네. 무조건 떨어져 있어야 돼요. 그냥 최소한 뭐 30m, 50m 띄엄띄엄 떨어지게 만약에 짓는다면 영업이 잘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그런 집이 인기가 많이 올라가고 예약도 잘 되고 있습니다. 네. 이 펜션 지금 법적으로는 단독 주택이다 이렇게 좀 말씀해 주셨는데 최근에 조금 인기를 끌고 있는 게 이 집과 집 사이 공간을 좀 넓혀서 독채로 좀 프라이빗한 공간으로 좀 편하게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좀 찾는 소비자들이 많기 때문에 좀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리고 요즘은요 좀 반려견을 키우시는 사람들이 좀 늘어나면서 이 반려견을 동반으로 좀 숙소 찾으시는 분들도 좀 많습니다. 혹시 이런 종류의 펜션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처음에는 집을 그냥 이 펜션업을 하다가 안 되니까 그냥 간판만 동물을 뭐 데리고 와도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네. 근데 막상 가보면 동물에 대한 어떤 준비가 된 게 없거든요. 그렇네요. 그래서 요즘의 펜션 분위기는 동물이 있는 분 숙박에 한해서는 동물집을 따로 지어줍니다. 옆에다가 미리 동물도 지어놓고 그다음에 울타리를 쳐야 되겠죠. 동물이 외부로 도망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예약하는 사이트에서 벌써 결정이 나는 거죠. 네. 집과 동물집과 두 개를 하는데 모아서 단독처럼 또 짓는 거예요. 그것도 역시 울타리를 쳐야 되겠고 동물이 좋아하는 그 동물의 어떤 품종에 따라서
그 그렇죠. 다양한 인테리어도 해야 되고 또 때로는 뭐 동물도 그 집에서 놀다 보면 뭐 발이 이렇게 사람처럼 이렇게 뭐 그 튼튼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네. 인조 잔디를 깐다거나 아니면 또 겨울에 그 동물이 좋아하는 뭐 모래도 깐다든가 해서 동물도 사람처럼 네. 지금 오히려 그 동물과 연관된 그런 펜션 하시는 분들은 동물을 연구하십니다. 동물 연구해서 네. 동물병원에 가가지고 어떤 동물이 우리 집 마당에서 잘 노느냐 그런 걸 준비를 잘해 놓으면 네. 결국은 그 펜션은 다른 집에 비해서 예약률이 높고요. 그리고 네. 장사도 잘 되는 거죠. 이제 기존 펜션 좀 운영하시던 분들이 이 반려견 동반 숙소로 뭐 울타리를 친다든지 좀 개조를 하면서 좀 이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자 그러면 이렇게 개조를 하게 되면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나요? 일단은 그 건축법에서는요. 그 전체 집만 건축법에 들어가고요. 나머지 울타리라든가 마당이나 조경 같은 거는 네. 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동물을 워낙 많이 좋아하시니까 지금 아파트도 보면은 거의 반 이상이 동물을 키우고 있습니다. 네. 이게 우리나라 집이 그 가구 수가 2천만 가구인데 결국 동물이 1,000만 마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네. 이거는 엄청난 그 문제거리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펜션들은 그냥 어느 방 하나에 동물을 데리고 와서 하루 이틀 있다 가시고 그랬는데 점점점 동물을 어떻게 배려를 하냐. 네. 동물에 대해서 놀이터를 어쩌면 지금 사람이 하는 그 우리가 그 어린아이를 놀이터를 관리하는 것처럼 동물도 놀이터를 굉장히 수준 높게 만듭니다. 네. 그래서 외국에서 수입 들어온 그 동물의 장난감이나 동물의 먹거리 그런 모양도 갖다 놓고 동물에 대해 투자가 많은데 네. 이렇게 투자가 많고 배려가 많을수록 영업이 잘 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앞으로 그 펜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샘플이 다른 집에 돼 있는 걸 많이 보시고 네. 다시 계획을 세우는 게 좋겠습니다. 이 반려견 동반 숙소, 동반 이 펜션 같은 경우에 좀 이렇게 팁을 좀 주셨는데, 자 이제 펜션 사업을 할 때도 또 색깔과 조금 개성이 있어야 조금 사업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차별성을 두기 위해서 이 펜션 사업주들 어떤 좀 차별성을 갖고 가야 되는지도 궁금한데요. 일단은요, 그 주변에 다른 집이 없어야 됩니다. 아, 서울에서 탈출했을 때는 네. 그 시골 가서 옆집 있으면 신경이 많이 쓰이거든요. 그리고 잠을 자러 가긴 하는데 거의 요즘 사람들은 잠을 안 잡니다. 코로나 몇 년 지나고 나서는 펜션 가서 밤새도록 놉니다. 그러니까 옆집이 노는 소리가 옆에 집을 들리지 않아야 돼요. 뭐 벽이 붙어 있거나 이러면 아예 예약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네. 집을 적어도 50m 이상 떨어뜨려야 되고요. 그리고 그 마을에 뷰가 좋아야 됩니다. 그 제가 얼마 전에 방문한 집은 가보니까 네. 그 산꼭대기에다 지었더라고요. 오, 우리가 외국의 달력을 보면 집이 이렇게 산꼭대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처럼 펜션 문화는 어느 곳에 가든 그냥 산 정상에다 짓는 게 좋습니다. 네. 그래서 산 정상에다 짓고 나머지 주변에 집이 없으면 그 집은 뜹니다. 아, 제가 집을 지어놓고 영업이 안 된다고 해서 가보면은 그 산 밑에 짓거나 아니면 그 뭐 물 옆에 지어놨는데 요즘은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어가지고 네. 산 정상에다가 도로를 내서 산 정상에다 짓습니다. 그리고 산 정상에다가 도망 못 가게 울타리도 쳐놓고 또 가족들도 산 정상 올라가서 그 다른 동네를 내려다보면서 또 거기에 그 쾌감을 느끼고 그래서 요즘에는 산 정상의 펜션이 엄청나게 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 정상에 도로가 있나 없나 확인해 보시고 네. 결국은 그 지역을 펜션을 하기 전에 답사를 많이 해보시고 이것도 관계없이 산 정상 펜션은 앞으로도 영업이 잘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 높이 올라가는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자동차가 반드시 산 정상까지 가는 데만 결국은 그 명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요즘 펜션 트렌드는 이 프라이빗한 공간, 또 조용한 공간을 많이 찾기 때문에 산 아래보다는 산 정상에 좀 요기하겠다 말씀해 주셨고요. 자, 이 부분은 경기와는 상관없이 사업성이 꾸준하게 갈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좀 이색적인 좀 집을 소개해 주신다고 했는데요. 바로 초가지 풀빌라입니다. 초가지 풀빌라는 어떤 집인가요? 그 동해안에 보면은 요즘에 그 가족들이 여행 오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가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음, 욕조가 거의 봉고차만 합니다. 봉고차. 욕조 크기가. 네. 이 봉고차만한 그런 집에다가 결국은 건물 외형은 기와집도 아니고 초가집이 굉장히 많이 들어섭니다. 중요한 거는 정서적으로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있는 거죠. 레트로 또 느낌으로. 경기도 안 네. 좋아지고 또 뭐 그래도 허구한 날 민속촌 가기는 그렇고 그렇죠. 또 옛날에 민속촌 잘 갔는데 거기 가면 그냥 구경만 하고 오지 우리가 사용을 안 해봤잖아요. 그래서 집을 초가집처럼 지어놓고 결국은 그 초가집 속에
욕조를 대형을 갖다 놓고 펜션 수요를 찾는 거죠. 그러면은 돈을 내고 가는 분들은 베이비 세대인데 그분들이 네. 고생을 많이 했고 네. 또 나이가 50이 넘어가고 뭐 40이 넘어가다 보니까 결국은 가족끼리 여행을 갔을 때 네. 그 초가집이 펜션인 경우는 상당히 인기가 좋습니다. 네. 그래서 세월이 거꾸로 가는 것 같기도 한데 결국은 그 초가집을 이용한 그런 상품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네. 또 결국 초가집을 못 지었을 때는 네, 그 네. 지붕이라도 수입해다가 사실 저게 볏집이 아닙니다. 볏집이 네네. 아니고 그 중국에서 수입한 그런 그 나이롱으로 된 볏집 같은 그 신축 자재인데요. 네, 지금 화면에 네. 나오고 있는데 이런 지금, 자재가 인기입니다. 네, 직접 소장님께서 찍어오신 영상이라고 합니다. 어떤 곳인지도 좀 궁금한데요. 여기는 그 충북 단양인데요. 네. 제가 볼 때는 저도 고향이 충북 단양인데 네네. 그 지역에 관광객이 워낙 많이 오다 보니까 결국은 그 단양 분위기에 맞게 우리가 보면 민속촌이나 그 충청도 지방이나 경기도 지방에는 네. 초가집이 많습니다. 그래서 옛날 초가집을 잘 활용해서 네. 일단은 상품까지 높이는 거죠. 네. 거기다 기업 높은 비싼 걸 올린다고 해서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정서적으로 초가집이 굉장히 많이 뜨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건축을 했지만 저렇게 초가집을 본격적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상업 상품으로 만든 걸 보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네. 결국 우리도 모르는 초가집이 다시 지금 50년 만에 다시 재현되는 거거든요. 그런 거죠. 우리나라는 지금 정서적으로 굉장히 앞서갑니다. 근데 거꾸로 이렇게 초가집에 매달려서 옛 것을 살리는 분도 하나의 특별한 그 상품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도 한번 가서 사용해 보시면 아마 그 또 다른 그 쾌감을 느낄 수 있고요. 네네. 또 거기에다가 이제 그 바깥에다가 뭐 욕조를 놓는다거나 아니면 초가집이 결국은 뭐 그 혼자 가진 마시고 가족이 다 같이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네네네. 어른과 손자와 아들, 딸이 다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지금 찍어오신 영상 보니까 참 이색적이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이 초가집 풀빌라라고 하셨습니다. 이 구조가 또 상당히 궁금한데요. 구조는 보통 그 내부는 공개를 잘 안 하는데요. 그 1층이 거실입니다. 그냥 1층에 네. 방이 없고 네. 그 커다란 욕조가 하나 있고 거실만 쓰고요. 잠은 2층에가 잡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다락방 같은 2층을 만들어서 2층이 한 팀이 자고요. 또 1층에서 한 팀이 자면 한 두 가족 정도가 가서 충분히 놀 수 있는데 그렇죠. 가격이 뭐 상당히 비쌉니다. 그러나 두 가족이 가서 잔다고 생각하면 크게 비싼 돈은 아니에요. 근데 네. 현재 그 이렇게 풀빌라 같은 집이 유행한 지가 한 1년 정도 됐는데 지금 그 길거리에 고향에 가다 보면 이번 설 때도 뭔가 이 산골에 집을 짓고 있다. 그런 집은 거의 다 풀빌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보가 워낙 빨라가지고 전부 핸드폰으로 찍어서 올리니까 그 가족이 다 가서 행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요즘 많이 그 탄생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초가집이 지붕인 경우가 이 사진도 잘 나오고요. 그다음에 눈이 오거나 뭐 비가 좀 내리면은 그다음에 요즘 날씨가 춥지 않습니까? 그럼 네네. 옛날에 그 고드름도 왕창 달려가지고 그것도 하나의 추억에 남을 수 있고 그래서 그 제2의 민속촌이 생기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풀빌라 좀 초가집으로 돼 있는 걸 좀 보면서 이 기존 초가집을 좀 리모델링 한 것 같다 이런 느낌도 받고요. 아니면 새롭게 지어진 이런 집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그 펜션이라는 게 이제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그 처음부터 땅을 사고 또 건물을 이렇게 짓다 보면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게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일단 그 뭐 유튜브라든가 뭐 각종 광고라든가 모든 걸 통해서 집을 잘 살펴보시면 지은 지가 오래된 집이 그 가격이 저렴하게 나온 집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뭐 기와집을 헐어내고 초가집 지붕만 씌우는 경우도 있고요. 또 문제는 집을 오래전에 지은 분들은 땅값이 오르는 바람에 자기가 집값을 그 지은 거에 대해서 네. 굉장히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잊어버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새로 짓는데 땅을 사서 집을 짓느니 기왕이면 헌집을 한번 찾아보시고 네. 그거에 한번 그 펜션이나 아니면 내 별장이라든가 아니면 고향에 아마 집을 다시 살릴 수 있는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초가집 풀빌라까지 여러 가지 이슈 체크를 해주셨는데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짚어볼 게 있습니다. 바로 주택 매입 시 고려할 점인데요. 어떻게 고려를 해야 할지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아파트는 일단 오래돼도 가격이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일단 콘크리트로 짓다 보니까 결국은 뭐 내부 수리만 하면 그 뭐 10년, 20년 그대로 가는데 여기서 단독 주택이나 이 만약에 펜션을 임박업을 하시려고 집을 보시면 이상하게 은행에서 단독 주택은 5년이 넘어가면 집값을 인정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5년 이상 된 집을 보시는 게 돈을 버는 거죠. 왜냐하면 5년 후에 가서는 땅값만 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올 설에는 자기 고향집에 5년, 10년 된 오래된 집을 땅값만 주고 살 수 있는 데를 찾아보시면 굉장히 그게 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약간의 돈을 들여서 가족끼리 수리해도 되고 리모델링을 해서 쓰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어차피 그 은행에서 물어보면은 땅만 저희가 땅만 감정이 되지 그 집에 대해서는 감정을 하더라도 감정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와 그 단독주택의 차이는 상당히 많은 거죠. 아파트는 그렇다고 해서 아파트도 뭐 골동품처럼 오래 가지고 있다고 돈이 오르는 건 아닙니다. 네. 아파트는 앞으로 골동품이 되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골동품은 오래되면 가격이 비싸지 않습니까? 근데 오래된 아파트는 또 그 대접은 안 받는 거죠. 그러나 이 단독주택 오래된 집은 그 집값이 없는 거죠. 네. 여기에 굉장히 팁이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오래된 집을 사시는 게 네. 돈을 버는 거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조언을 해주셨는데 이제 위치적으로도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그 제가 말씀드리지만 네. 서울이 수도권이잖아요. 서울 네. 주변이 네. 우리가 뭐 서쪽으로 가면 그 인천이거든요. 인천은 시골이 없어요. 근데 조금 더 가면 영종도가 나옵니다. 근데 네. 영종도에 가면 또 결국은 강화도가 연결되고요. 현재 강화도 같은 경우는 영종도에서 다리를 공사 중인데 일단은 중간에 한번 거쳐서 섬을 건너는데 앞으로 2, 3년 정도 되면 강화도까지 도로가 열리거든요. 그러면 서울 서쪽에 계신 분들은 영흥도나 강화도, 뭐 모도, 신도 이런 도시에 섬이 가까운 쪽으로 가시는 게 좋고요. 이상하게도 서울을 반으로 나눠가지고 동쪽에 계신 분들은 강원도로 가시더라고요. 네. 근데 강원도로 가시게 되면 결국은 중앙선이 그 제천까지 가다가 강릉으로 가거든요. 네. 그래서 서울에서 양평, 제천, 단양, 강릉 이쪽에 전철 역세권으로 만약에 땅이 싼 게 있다면 사시는 게 좋고 네. 앞으로 서울을 탈출하는 분들이 남쪽으로 내려가진 않고요. 동쪽이나 서쪽으로 간다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또 약간 북쪽인 경우에는 의정부, 포천 그다음에 이제 그 포천 주변에는 문산도 있고요. 그래서 그 휴전선을 두고 그 강북쪽으로 북한 쪽으로 갈수록 가격이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조금 이제 바다를 좋아한다 그러면 뭐 양양, 속초 그리고 가평, 청평은 중간쯤 되니까 네. 홍천 같은 데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그 지도를 놓고 보시면 이 도로판에 보시면 뭐 38번 그럼 38 도로입니다. 네, 네. 그리고 1번 그러면 그 홀수는 가로 세로로 그 남북으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남북으로. 홀수는 남북으로 가는 길이고 짝수는 서쪽에서 동쪽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짝수 도로에 38번 도로 위로 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38번, 40번, 42번 이런 식으로 이게 내비에도 없는 얘기인데요. 네. 그 짝수 도로를 선택하시는 게 동쪽으로 가는 거예요. 또 반대로 서쪽에 사시는 분들은 서쪽 끝으로 가시는 거죠. 결국 서쪽으로는 강화도고요. 또 영흥도가 뜰 거고 동쪽으로는 강릉, 속초, 고성, 양양 네. 그렇게 멀리 내다보시고 그쪽으로 서울 가시는 분들은 그 주변에 많이 알아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수도권보다도 그 지역을 위주로, 지방을 위주로 좀 뻗어 나가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이실까요? 그렇죠. 서울에서는 지금 땅이 너무 비싸니까 네. 저는 아직도 서울이 땅값이 너무 비싸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에 아파트 하나 30평짜리 아파트 지려면 10평이 들어가는데 네. 먹고저께 강남에 갔더니 한 평이 1억이라 그래서 제가 놀랐습니다. 제가 그 제 친구가 저하고 사업을 했었는데 30년 전에 100만 원에 분양한 땅이 1년에 100만 원씩 올랐고 지금 판교인데 3천만 원입니다. 근데 1년에 100만 원씩 땅이 올라갔는데 네. 결국은 그 친구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 집에 살았는데 그냥 100만 원짜리가 3천만 원이 된 거예요. 근데 그 땅을 500평 가지고 있으니까 그게 자그마치 사무실 땅값만 150억인데 네. 이게 잘못된 겁니다. 어허. 잘못된 거고 네네. 결국은 서울을 어차피 탈출해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파트를 우리가 5억을 40년 빌려가지고 한 달에 200만 원씩 내다 보면 허리가 힙니다. 그리고 아무 생각 할 수 없습니다. 네. 물론 그 수입이 가능한 사람은 살겠죠. 그러니까 그 올 설에는 제가 생각해 봤는데 그 고향 쪽에 또 남쪽으로는 가지 마시고 동쪽이나 서쪽으로 고향이 있는 분들은 굉장히 좋을 것 같고 만약에 고향이 그쪽이 아닌 분들은 네. 한번 여행 삼아 가보시면 아직도 저평가가 되는 데가 많다. 네. 그러니까 1시간만 가면 평균 2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에 그 1억짜리 5천만 원짜리 땅을 굳이 머릿속에 넣을 필요 없습니다. 네. 그리고 서울에 있는 땅을 5천만 원 주고 5억을 10평을 사면
그거 부동산 오르지 않습니다. 아. 과거에는 이 부동산이 올라가지고 결국 폭락했을 때는 또 요즘 이렇게 뭐 가라앉다가 조금 있으면 반등해가지고 또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미련을 갖고 그랬는데 네. 앞으로는 여러 사람 전문가들 얘기도 그렇고 제 생각도 그렇고 아파트가 다시 반등해서 폭등하는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은 예상이 들어서 제가 계속 땅에 대한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문섭 서울부동산경제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